네,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지정학적인 입장이라든가 그리고 대국주의 침략전쟁이라는 입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그런 피상적인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핵심적인 것은 미국과 유로화 그리고 독일 간의 전쟁이라는 측면이 내재적으로 숨어 있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독일의 산업이 핵심적으로 러시아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전쟁으로 유도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많은 설명해 주신 신재길 동지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정치적 배경과 전망에 대해서 전원배 동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재길 동지가 좋은 구체적 발제를 좀 해놔서 저는 그거에 편승해서 제 주장을 좀 세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장을 세게 하는 거는 제 이론적 입장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옳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요즘 세상은 참 제대로 된 논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논쟁 유발형 문제적이니까 가급적 제 이론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막상 비판들을 안 하겠습니다. 그걸 조장은 아니야. 어쨌든 제가 제출한 발제문은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없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운명은, 이런 대단히 질문형입니다. 지금 작년 2월 24일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본격적으로 침공하는 순간 이제 한 축에서는 일주일 안에 우크라이나가 함락하고 항복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제 전쟁의 시대로 인류가 진입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얼마 안 있다가 나온 어느 인물을 보니까 3차 세계대전은 시작되었다, 이런 식으로 글이 시작되더라고요. 딱 제가 어디라고 하면 헬조선 변호관이가 그렇게 이제 치고 나왔는데, 그분은 옛날부터 그런 발언을 참 많이 하셨어요. 좀 위기가 있으면은 이제 3차 세계대전이다. 그래서 옛날 치아파스주에서 공기가 일어났죠. 멕시코와 미국의 합정이 일어나는 그때 우리 마르코스 양반들 중심으로 그게 일어났을 때도 그때 쓴 책이 3차 세계대전에 가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세계대전 하면은 어떤 전쟁을 얘기하죠? 이근선 동지한테 제가 신뢰가 안 되면 물어보겠습니다. 세계대전이 뭐죠? 네. 인터넷 큰 강대국, 그렇죠. 전체가 다 혼란을 일으키고. 그렇죠. 세계 패권국과 그 패권국을 추적하는. 그래서 100년 전에는 패권 국가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의 독일이 도전장을 내는 거죠. 그래서 예, 부담스러워하시네. 그건 굉장히 심각한 전 인류를 전쟁으로 휘몰아치게 하거든요. 근데 현재도 만약에 그런 쪽으로 간다면은 세계 인민들이 총알바지로 다 나가면서 사실상 미중유의 사태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의 패권 국가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그걸 도전하는 거는 중국을 축으로 하는 지금 브릭스라고 얘기되는, 아까 신재길 동지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글로벌 사우스라는 용어가 최근에 생겼는데, 그건 제3세계 운동에 대한 대체 용어겠죠. 그 단위가 전면적으로 상대국 본토를 공격하면서 일어나는 전쟁이거든요. 세계대전이라 지금에서 한다면. 그러면 그게 과연 가능한가? 첫 번째, 지금의 발달된 핵무기와 운반수단의 발달로 사실상 인류가 절멸하게 되죠. 지구가 망하는 건 아니에요. 인류가 절멸을 하지. 그런 것들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1차 세계대전 시기에 비해서
그 인민들의 어떤 정치에 대한 개입력이라든지 깨어있음이 상당한 정도에서 사실상 전쟁이 일어나기 어려운,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어려운, 하지만 국지전은 상당히 많이 빈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국지전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세계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가장 주요하게는 과잉 생산이 자본주의는 항상 문제입니다. 절대적 과잉 생산은 없죠.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생산된 상품이 소비가 안 되면서 세계가 동시 공황에 빠져버리는 이 사태가 가장 심각하거든요. 그런 속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전면전을 벌여갖고 생산수단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그 생산수단의 순환을 일으키는, 그게 무슨 자본론이나 이런 데는 주로 자본 간의 경쟁에 의해서 도태시키고 싸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실험실의 얘기고, 실제 로저의 자본 축전론이라든지 그 이후에 막스 이론의 한계를 돌파하는 사람들은 거기에는 전쟁이라는 무시무시한 요소가 반드시 개입돼 들어간다. 그래서 피바람이 부는 거죠. 실제 상징적이 아니고. 그런 어떤 부분으로 한쪽에서 전쟁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두 번째는 당연히 자본주의가 세계 동시불황에 빠지면은 혁명가들 세상이 됩니다. 봐라, 그동안 우리가 예견해오지 않았는가 이러면서. 그런데 그들을 현행 법체 계산에서는 혁명을 도모한다는 걸로 징역을 살릴 수 있는 건 몇 년밖에 안 돼요. 몇 년이 가벼운 건 아니지만 죽여야 되거든요. 이거는 죽여야만이 끝장이 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지자들 한 15% 되는 지지자들을 싹 죽여버리면 한 3, 40년, 100년은 조용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가들한테 세계 동시 공황에 따른 위기 타겟책의 핵심은 전쟁입니다. 대규모 전쟁. 근데 그걸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현 정세의 가장 큰 특징이고, 근데 이제 과거에 1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자본주의가 이렇게 발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당시에 또 모든 혁명적 사회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불가침의 어떤 진리는 사회주의혁명은 발달된 나라에서 일어난다 했어. 근데 레닌이 세계 자본주의가 불균등 발전하기 때문에 약한 고리에서 혁명이 일어난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자본주의 발전 정도가 아주 뒤떨어져 있는, 물론 당시 조선에 비해서는 엄청 발달되어 있지만은 당시 유럽과 비교해서는 너무나 자본주의 발전이 안 된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문제는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없는 속에서 생기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간파하고 전략전술 차원에서, 정세분석 차원에서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현 정세가 함의하는 결정적인 요소다. 근데 3차 세계대전이 이미 발발했다든지 곧 일어날 거라든지 그러면 그 굉장한 어떤 공포심만 유발하면서 실제 반전운동에 피켓 들고 이 이상의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정세 분석을 하고 전략 전술을 짜는 데 있어서 굉장한 무장해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 세계대전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거나 지금 이미 발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쟁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측면에서는 뭐 100번 옳은 얘기인데, 그걸 실질적 사건으로 이해하고 정세와 전략 전술을 짜는 순간 허망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시기에 마르크스가 세계혁명을 어떻게 구도를 짜냐면 2페이지 보면은 공건제에서 자본주의로 가는 혁명은 일국 혁명 형태를 떼요. 각 국가별로. 그러면서 민족국가를 구성하고 이렇게 되는데, 마르크스가 이런 구성이, 마르크스가 오래 산 사람이지만 첫 번째는 독일 이데올로기라든지 공산당 선언 같은 저작에서는 큰 세계적 차원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다가 점점점 자본, 임노동 이런 쪽으로 후반에 가면 자기는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책자가 독일 이데올로기인데 거기에 혁명의 거대 설계 그림이 다 들어있어요. 독일 이데올로기. 근데 불행하게도 출판업자들이 당시에 너무 어렵고 이러니까 출판을 안 해줬어요. 1844년 공산당 선언이 48년 했어야 됐는데 44년경에 써진 책인데
그걸 출판을 안 해갖고 다락방에서 쥐들이 갉아먹고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거를 이제 가져가게 되죠. 가져가는데 러시아도 뭐 2차 세계대전에 14일 이러면서 그게 영어나 독일어나 프랑스어로 막스가 막 글을 써놓으면 원고가 거의 알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래갖고 그거를 나서 유럽에 소개된 게 1980년대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연구해갖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해설서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사회주의 혁명은 일국적이지 않다고 그래요. 일국적으로 빠져나갈 수는 있는데 빠져나간 나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제가 여기다 자세히 인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설계인데 그걸 갖다가 우리 선배 세대는 거의 그거를 보지 못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마르크스 사상하면 자본론과 선언이 모든 걸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저작이 독일 이데올로기와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이라는 책자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 요강인데 뼈대라는 거죠. 사실은 요강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농담을 많이 하죠. 사실은 노트입니다. 노트.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쓰려고 엄청난 연구를 한 거를 갖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거를 낙서장을 모아놓은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는 자본론이 첫 번째 하나의 닫힌 사회 구성체로 설정을 해요. 세계 차원이 아니고. 두 번째, 생산된 상품은 반드시 다 실현된다. 다 판매된다. 세 번째, 노동자와 자본가만 존재한다는 실험실에서의 시뮬레이션이고 진짜 그게 어떻게 노는가는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이라든지 독일 이데올로기의 실제 현실에서 그리고 나중에 로자 룩셈부르크가 쓴 그 자본축적론이라는 저작이 실제 현실에서 그런 자본주의가 어떻게 영국 중심으로 출발된 게 어떻게 파장을 이루면서 세계에 전파되고 각국 자본주의가 다를 수밖에 없는지 동일한 모델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한 건데 그것들이 우리는 완전히 80년대 저도 80년대 운동권 출신이지만 깡무시하고 한번 무시한 김에 지금까지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혁명 이론의 외소화와 비현실성으로 이제 귀결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개가 독일 이데올로기에 대한 소개가 이제 2페이지, 3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신재길 동지도 얘기했지만 지정학이라는 어떤 학문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정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기 힘든데 제국주의 국가정책에 복무하는 데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금지될 정도의 학문은 아니었어요. 근데 히틀러가 그 칼 하우스 후퍼라는 지정학자의 이론을 동원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어떤 자동차를 생산하려면 2만 대의 부품이 필요한데 그게 단일 국가에서 나오는 경우는 없다. 그러면 원료를 갖다 가져와야 되는데 누가 주냐? 비싸게 부르지. 그래서 전쟁이 자꾸 일어나니까 세계를 세 가지 동강으로 내자. 남북 아메리카, 그 미국 넘어가라. 그 다음에 유라시아 대륙을 아프리카까지 포함해서 이 대륙을 인도를 경계로 그 영국에서 인도까지는 히틀러 지가 먹겠다. 그 다음에 인도 저기 끝나는데도 방글라데시부터 저기 어디야? 그 당시에는 방글라데시도 인도였구나. 그러니까 대략 태국이나 여기서부터 일본까지는 중국 포함해서 일본 니네 먹어라. 그렇게 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히틀러가 쓴다. 이렇게 뭐, 야, 내가 뭐 이 새끼들 다 먹고 싶어.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히틀러 이론이. 그래갖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모든 소련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서방 그 여기 나치와 일본을 상대로 싸웠던 모든 나라에서는 지정학이 금지 학문이 됐습니다. 금지 학문.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다시 부활하고 있고 그 관점에서 지금 글을 쓰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이혜영 교수와 그 한설이라는 예비역 장군인데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금 신냉전이라든지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기라는 건 맞아요. 미국 중심의 강국체제가 균열을 일으키면서 막, 그 미국 내에서도 완전 안 된다. 미국이 혼자 다 먹으려고 하면 다 이른다. 그러니까 좀 분권화시키자.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도. 그게 오래가는 골골 30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요소는 분명히 현재 존재해요. 아까 좀 100% 사회가 없듯이 그런 요소는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과잉된 생산력을 어떻게 하게 하면서 선순환을 이끌 것인가. 그게 지금 왜냐하면 이 과잉 생산의 문제는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을 돌파했는데 대다수가 소비력이 고갈됐어요. 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져 갖고 한국의 빈곤층은 빈곤층이 아닐 정도로 80억 중에 상당수는 소비력이 고갈돼 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계속 생산력은 발전해서 계속 어마무시한 생산을 해내죠. 근데 소비가 안 되면서 금융적 약탈로 가고 있는.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세계적으로 대단히 심각한데 그 문제가 이영 교수나 한설 장군이라는 분야 그것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건데 가장 심각한 거죠. 두 번째는 자본주의에 우리가 자본론에 정확하게 나오지만 자본주의의 가장 모든 자본주의의 움직임의 핵심 출발 에너지원은 산 노동을 노동 과정에 투입해서 잉여 가치를 착취하는 거죠. 그걸 나눠먹는 건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AI라든지 이런 게 등장하면서 빠른 속도로 노동 과정에서 사람들을 학습하고 있죠. 그러면서 걔들의 논리는 새로운 일자리가 또 생기고 있다. 근데 축출되는 일자리가 100개면 새로운 일자리 10개도 안 되고 그거는 아주 저임금 일자리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자본주의가 위기에 봉착해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기후위기라고 하는 그 문제가 그 1차 세계대전기에 비해서 심각한 정도가 아주 말도 못하게 심각해지면서 자본주의적 생산이 계속 지속될 때 지구가 6개가 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상태까지 이런 요소와 그런 지형 안에서 그 패권 투쟁이 일어난 거 신세계 질서의 형성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을 빼고서 신세계 질서 얘기를 하면은 전혀 문제의 핵심에 다가올 수 없고 그리고 미국에 비해서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저도 마음이 가요. 하지만은 미국은 악이고 러시아와 중국은 선이다라는 구도가 찾아보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이제 먹이를 둘러싸고 왜 그러면 중국은 한 30년 넘게 미국하고 짝짝꿍되고 서유럽하고 짝짝꿍이 돼서 세계 자본주의 위기에 어떤 구원군으로 활동을 했는가. 그리고 그렇게 구축된 체제가 과연 어떤 체제일까. 이런 단순한 질문만 던지면 금방 높아되는 그런 부분인데 워낙 우리 운동진영이 공장에서 이윤을 누가 많이 나눠먹느냐의 싸움에 지식대로 왔기 때문에 이영이나 한설이라는 분의 글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들보다 잘나진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금 빼먹고 하고 있고 그거는 지금 자본주의가 생긴 이래 최대 위기 국면을 지금 자본주의는 맞이하고 있는 거다. 근데 늘 사람들이 그러죠. 위기면 뭐해? 주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런 일은 역사에 없어요. 시스템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인간은 반드시 그 약점을 비집고 들고 일어나고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는 건 순간입니다. 근데 맨날 주체가 준비 안 됐으니까 위기 와봤자 소용없어. 그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절대 역사는 그렇게 레닌의 볼셰비키 그룹이 잘하는 거 절대 대단하지 않았어요. 우리 운동 진영 수준의 역량 이상도 이하가 안 됐어요. 근데 정세를 날카롭게 보고 작은 불씨가 큰 불길을 일으킨다라는 신념에 무장이 돼 있고 우리는 위기 오면 뭐해?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맨날 이런 얘기하는 거 결정적 차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너무 위축되어 있는데 우리가 36년간 후퇴와 퇴각과 분열과 배신과 음모에 시달리다 보니까 너무 지쳐 있는데 힘을 냅시다, 동지들. 이상입니다. 예, 뭐고 없습니다. 전원계들께